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82년 8월 16일 홍콩의 번화가 왕자오에 위치한 한 사진관에서 필름을 인화하던 주인은 현상된 것들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사진 속에는 나체의 여성이 성인용 잡지에나 나올 법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그저 야한 사진이다 라고 하기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이 멍한 표정이었고 게다가 마치 마네킹처럼 뻣뻣하게 굳어있는 몸짓들까지. 그는 수상한 느낌이 들어서 나머지 사진들을 확인해 보는데 사진 속 인물이 한 사람만이 아닌 몇몇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걸 감지했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죠. 그가 이런 기이한 필름을 인화하게 된 건 이틀 전입니다. 동종업계에서 일하던 장 씨의 연락을 받으면서부터였는데요. 장 씨는 본인 사진관 현상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당장 수리를 맡겨야 하는데 급히 뽑아야 할 필름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관 주인은 같은 업계 사람이다 보니까 또 돈도 낸다고 하니 흔쾌히 수락을 했고 필름을 받게 되죠. 경찰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긴급하게 장 씨를 수소문했고요. 그의 사진관으로 들이닥치게 되는데 정작 장 씨는 이 필름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사진을 찍었던 걸까요? 사실 지난 6개월간 이 지역에서 여성 실종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같은 해 2월 11일 식문관 인근에서 휴식을 취하던 인부들이 강에서 의심스러운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건져 올렸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심하게 부패된 사람의 잘린 머리였던 것이죠. 추후에 경찰들이 강 인근에서 비닐봉지에 쌓여서 곳곳에 버려진 시신들도 찾았습니다. 시신의 왼쪽 팔뚝에 새겨진 제비 문신이 남아 있어서 다행히 피해자의 신원이 파악될 수 있었는데 피해자는 7일 전 실종되었던 22살 야간업소 댄서로 일하고 있던 천펑란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필름 속에 인화된 사진 속 여성 중 한 명도 바로 천펑런이었는데요. 경찰은 이 사진과 연쇄적인 여성 실종 사건이 분명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고 필름의 주인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장 씨로 돌아가서 이 장 씨는 얼마 전에 사진 동호회를 통해서 임과운이라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해부실에서 사진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그가 찾아와서는 이 필름의 인화를 맡겼던 겁니다. 주인인 거죠. 사건을 정리해보면 천펑란의 시신이 토막난 채 발견되었고 그 와중에 천펑란의 나체 사진이 필름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건은 이 사진이 죽기 전에 찍어진 것인지 아니면 죽은 후에 찍었는지를 밝혀내야 할 텐데요. 부검의 법의학 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사진은 분명 사망 후에 촬영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직 이 사후 경직, 그러니까 죽고 나서 몸이 딱딱해지는, 굳게 되는 이 현상이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그러니까 사망한 3시간 안에 찍힌 것으로 분석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어떤 해부실에서도 사망 3시간 미만인 아직 경직이 일어나기 전 시신을 해부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경찰은 본능적으로 27살의 임과운을 강력한 용의자로 보고 8월 18일 날 이 맡겼던 사진을 찾으러 그가 사진관에 나타나게 되자 체포하게 됩니다. 자신을 해부실 사진사라고 소개했던 그의 진짜 직업은 야간 택시 운전사였습니다. 1955년 홍콩 어느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임과운은 아버지의 잦은 외도로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었고 이후 아버지는 수많은 여성들과 재혼, 이혼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어린 시절 그는 여러 명의 이복 동생들과 새어머니를 거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성적이 우수하게 유지되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시작되었고 또 수차례 재혼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지자 그는 결국 학업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오토바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던 1973년 임 씨가 1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의 잔인한 본능이 처음으로 꼬리가 잡혔는데요. 한 공중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칼로 협박한 뒤에 성추행하려다가 체포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경찰에 붙잡혔던 임 씨가 했던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하늘의 계시를 받고 일종의 연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비정상적인 진술에 경찰은 임가운의 정신에 분명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를 병원에 입원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간의 치료를 받은 후 임 씨는 다시 세상에 돌아오게 되죠. 그로부터 5년이 지났고 그는 본명 임우강에서 임과운으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는 야간 택시 운전사로 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던 지난 2월 4일 새벽 4시 업소 일을 마치고 술에 취한 채 천펑랑은 택시를 탔습니다. 바로 임가운의 택시였죠. 차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천펑랑은 스르륵 잠이 들었는데 백밀러로 이 모습을 주시하던 임가운은 목적지를 갑자기 바꾸더니 인적이 드문 곳으로 도달했습니다. 그는 차를 세웠고 트렁크에 준비되어 있던 전깃줄로 그녀를 살해합니다. 이후의 범인은 시신을 강간했고 이후 이 시신을 처리한 방법은 완전히 상식을 벗어나게 되는데요. 그는 가족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살고 있는 집으로 시신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소파 밑에 숨기게 되죠. 다음날 아침 가족들이 모두 출근한 틈을 타서 시신을 꺼내고 옷을 벗긴 후에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이 작업 이후 전기톱으로 시신을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이후 그의 변태적인 성향은 계속되는데 시신의 일부인 성기와 가슴은 유리병에 넣어서 술을 부어서 집안에 숨겼고요. 나머지는 그날 밤 출근길에 식문관 곳곳에 유기하게 되죠. 도저히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괴기스러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 3달 반 후인 5월 29일 새벽 5시 야간업소 근처 마트에서 계산대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31살 여성 천원재는요. 퇴근 후에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다 보니까 택시를 기다리게 됩니다. 마침 임가운의 택시가 그녀 앞에 서게 됐고 아무런 의심 없이 차에 탔죠. 천원재가 처음부터 타겟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새벽녘에 여자 혼자 택시를 타자 임가운은 또다시 충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에 차를 세우고니 그녀를 제압하고 준비해둔 수갑을 채워서 전깃줄로 그녀를 살해했죠. 동일한 살해 수법입니다. 이후의 시신 처리는 전과 동일했습니다. 가족들이 잠들어 있을 때 집으로 시신을 옮겨서 소파 밑에 놓고 다음날 혼자 남았을 때 시신을 꺼내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죠. 시신의 일부는 병에 넣었는데 이걸 방에다 숨겨놨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타이양 로드 언덕에 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전 피해자와 달리 좀 더 기록을 남기고 싶었던지 비디오로 촬영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테이프에다가 엄숙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소장하게 되죠.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는 또 한 번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6월 17일 새벽 4시 그날도 역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야간업소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29살 여성 양슈원은 퇴근 후에 업소 부근에서 그의 택시를 타게 됩니다. 같은 수법으로 살해당했고 훼손된 시신은 타이양로드에 유기됐죠. 이렇게 동일한 패턴으로 5개월 사이 3명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임과운이 더 빨리 검거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경찰의 조사를 받은 범인 임과운의 태도가
기가 찹니다. 자신의 범행을 뉘우친다?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죽어 마땅한 매춘부들을 내가 살해한 게 아니냐라면서 아주 당당했는데요.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그가 어린 시절 받은 트라우마와 연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불화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재혼과 이혼, 집을 들락날락하는 이 어머니 역할을 한 여성들을 소위 천박한 여성들로 인식하고 그들이 천박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외도했다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매춘부를 볼 때면 아버지의 내연녀들처럼 그들을 천하게 여겨서 살인의 충동을 느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는 이렇듯 자신의 살인에 정당성을 부여했지만 사실상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피해자 중에 한 명만 업소 여성이었고 그 외에는 그저 그냥 이 업소 근처에서 우연히 택시를 타게 된 평범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진행되던 도중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밝혀집니다. 체포되기 한 달 전이었던 7월 2일 밤 11시 17살의 어린 여학생 랑후이 씨는 학교 선생님에게 이제 어떤 감사의 뜻을 전하는 그런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늦게 귀가하게 됐죠. 그런데 폭우가 쏟아졌어요. 아이는 택시를 타게 되는데 임가은의 택시였습니다. 그는 지난 6개월간 그랬듯 먹잇감을 찾았다고 생각했고 차를 세워서 칼로 그녀를 위협하며 수갑을 채웠죠. 이렇게 택시 운전사가 갑자기 돌변을 하니까 17살 소녀가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그런데 이때의 범행은 이전과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범인은 겁에 질린 소녀를 태우고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장래 희망이 뭐냐, 학교는 어딜 다니냐, 너네 가정엔 누가 있느냐, 종교는 뭐냐, 영혼을 믿느냐 등등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소녀 또한 최대한 범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고분고분 대답을 해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녀 또한 같은 수법으로 살해당했고 타이앙로드에 유기됩니다. 임과은은 이전에 이 평범한 여성들과의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그의 평생에 가장 많은 대화를 이 피해자 여성과 나눈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 4명의 피해자 중 가장 오랜 시간 붙잡히고도 살아있었던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범인이 체포되고 경찰은 집을 수색하게 됐죠. 방 침대 밑에서 커다란 상자가 나왔는데 안에는 온갖 뇌설물과 찍어놓은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유리병에 담긴 시신 일부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발견한 또 다른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새로운 여러 개의 밀폐 용기였죠. 그는 지난 6개월간 연쇄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희생자의 시신 일부를 여기다가 담아서 모으려고 했던 겁니다. 체포됐을 때 임과은의 자백을 좀 살펴보면 나는 그저 해부학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지대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내가 촬영한 이 피해자들의 사진과 영상이 역사적인 자료로 남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서 충격을 더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이 홍콩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후에 여론이 하나같이 같은 공통점을 갖게 됩니다. 아니, 장장 6개월 동안 시신을 소파 밑에 숨기고 낮에 토막을 냈는데 정말 같이 살던 가족들 그 누구도 이걸 몰랐던 건가? 그럴 수 있나? 게다가 임 씨는요, 혼자 방을 쓰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썼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최소한 그 동생도 공범이 아니냐라고 의심했지만 조사 결과 혐의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족들이 몇 달 전에 거실 청소를 하던 중 소파 밑에서 잘 지워지지 않는 자국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국에 신경을 쓰진 않았죠. 추후 임 씨의 아버지는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사실 내 아들이 언젠간 큰 사고를 칠 거라 예상은 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달리 성에 집착했던 아들이 종종 자고 있는 여동생들의 방에 들어가서 바지를 들추기도 하고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기도 했다고 하죠. 어느 날은 새엄마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아버지한테 심하게 두들겨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임가운이 체포된 지 반년 만인 1983년 3월 3일 재판이 시작되었고 살인죄가 인정되면서 교수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운이 좋았던 걸까요? 바로 다음 해인 1984년 8월에 홍콩에서는 사형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고요. 임과운은 사형을 면하고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죠. 지금은 2020년입니다. 그가 수감된 지 37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임과운은 여러 차례 가석방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되었고요. 현재까지도 64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워낙 홍콩에서 큰 파문을 일으킨 이 사건. 그래서 홍콩에서는 아직도 비 오는 날 밤의 도살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건을 듣다 보니 국내의 한 유명한 연쇄살인 사건과도 많은 유사점이 있었는데요. 그 또한 우리에게 홍콩판 이춘재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